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어제는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두 나라 공이 처음 국빈 방문하는데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익숙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 그러니까 요새 이제 사우디에서 엄청난 규모의 660조 규모의 네옴시티를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2의 중동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중요시하는 게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발발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신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밀고 있는 국방 산업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와 안보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지금 총수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좀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국빈 방문을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한 성과를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규모 경제 사절단까지 동행을 합니다. 결국 이번 국빈 방문 자체가 경제적인 성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지금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순방 일정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그동안 순방 예산이 249억 원을 이미 다 소진을 하고 예비비로 329억 원이 또다시 추가로 투입됐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사실 R&D 예산도 이 정부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순방 예산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또 순방이 다시 또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서 아마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빈 방문 하루 앞둔 어제는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당일날 이렇게 사표를 수리를 전격한 건데요. 속전속결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학폭 사안이라는 것 자체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폭로한 건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참담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피해 학생이 전치 구주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리는데도 2달여가 걸렸고 징계 수위도 일반의 예상과 많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 부모,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이 좀 부적절한 그런 사진으로 카카오톡 사진, 배경 사진을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 내용을 알자마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건으로 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 전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서 빠르게 경질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참패를 한 이후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책임론이 여러 가지로 불거져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에 대한 이제 자녀의 학폭 의혹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대통령실로서도 이 의혹이나 이 논란 자체를 오래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의 학폭 의혹이고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학폭 의혹을 넘어서서 그 배우자가 뭐 자신의 그 SNS 프로필 사진에 그 남편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는 것처럼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과 논란이 또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해서 빠르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수습이 빠른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좀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잘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전 의전 비서관의 이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 알게 된 이후에 감찰을 어디까지 할 것이고 진상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또 후속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3%포인트 지난주 대비 하락해서 6개월 만에 최저치인 30%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결과인데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입장에서 이제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이 중요한 선거에서 지면 진정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원인이 뭐 이긴 정당은 이제 원래 지지율이 오르고요. 진 정당을,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지지율에서 빠집니다. 뭐 그래서 나오는 현상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두 당이 팽팽한 구도다. 그리고 저는 꼭 이걸 이제 팽팽하다고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당도 그렇고, 그리고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자평하는 민주당도 지지율이 별로 상승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두 정당 공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게 뭐 정치 양극화하고도 연결되고 있고, 이래서 우리 당도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정치 양극화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 혐오, 두 정당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지율은 이제 대통령마다 다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사실 더 빠질 거라고 봤어요. 더 빠질 거라고 봤는데, 보수 정당 대통령들의 지지율 평균이 사실 40%가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낮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40% 선을 대통령실이 하기 나름인데, 한 40% 선까지 회복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을 같이 말씀해 주셔서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33%, 민주당은 전주와 같은 34%, 이렇게 비등한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와 이 정당의 지지율까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3%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들은 곳곳에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여주신 그 국민들의 민심이 결국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그동안은 조금씩 어떤 화법이 달라지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반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은 대통령의 말이나 화법이 정도가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질 것인지,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이 쉽게 돌아서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뭐 화법이 달라지시고 뭐 반성이라는 말씀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단순히 뭐 참모들이나 뭐 지도부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를 지금까지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셔서 민생에 관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협치를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또 국민의힘의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2기 체제로 지금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 체제가 변화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의 쇄신도 조금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맞춰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민심도 따라서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자 지군의 구호품이 이집트 국경에서 반입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구호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이 걱정이 있었는데요. 전쟁 이후 첫 인도적 지원이며 식량, 의료품 등 트럭 20대 분량입니다. 유엔 총장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갑니다. 그동안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던 여권의 고위당정협의회, 국회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김기현 대표 2기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장소가 국회인 것,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기 뭐 한 보름, 한 달 전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그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이 좀 주도적으로 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윤석열 정부 사실 1년은 제가 볼 때는 외교 노선을 바로잡는데 그걸 정상화하는데 많이 시간을 투여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민생이나 경제 부분이 국민들 보기에 좀 뒤로 밀렸다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교 노선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중심이 됐는데 뭐 내년 총선도 있고요. 근데 우리 당이 이게 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108석으로 참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당선자들이 영남에서 나왔고 영남이라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 보수 정당하고 달리 좀 이제 전체적인 역량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을 좀 중용해야 된다 이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무게 중심을 가져가야 되고 당이 뭘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당이 어쨌든 뭐 힘이 강하든 약하든 당 주도로 가야 된다. 특히 뭐 총선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뭐 내려꽂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총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원체 명확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정협의에서도 이제 민생과 경제 부분으로 가다 보면 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게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김기현 2기가 들어오고 나서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이제 국회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당이 정책의 주도층이 되어달라라는 이제 요구나 그런 상징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내용들, 이번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들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10개월 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올 초 1월 정도에 국회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처음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올 3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따지고 본다면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에서는 한 번도 국회에서는 당정협의를 치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은 좀 놀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그리고 당 중심으로 당 정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민심이라고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줄 때 국민들께서도 다시 바로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집권 여당에게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준다면 또 국회에서도 또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야당과 협치 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간에 협치할 부분들 얼마든지 하면서 민생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 하마평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 분 모두 뭐 혁신위원장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꼭 어느 분이 혁신위원 누가 하든 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 혁신위는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내지는 이런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두 참여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뭐 우리 당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한 분한테 이렇게 뭐 전권을 주거나 뭐 혁신위원장 한 분이 모든 거를 다 하게 하는 건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원래 보수 정당이 유럽이나 서구에서 이제 강세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고 그게 합리적인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구조에서 저는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할 건가라는 문제보다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모실 수 있는 혁신위를 고민하는 게 내지는 꼭 김한길이라는 분이 아니어도 김한길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 김병준이 아니어도 김병준과 같은 목소리와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참여하는 좀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인선 어떻게 될까요? 뭐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의 그 위원장뿐만 아니라 혁신위의 인사들을 인선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이 든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위를 꾸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선거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지금 출범을 한 상태인데 또다시 혁신위를 꾸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인 2기 체제로 뭔가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혁신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이 혁신위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의 권한을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혁신위와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의 2기 체제가 부딪히면서 이 권한 관계들이 또다시 서로 간의 목소리만 많이 나오는 좀 이상한 좀 관계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드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혁신위원회라는 부분 자체가 권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목적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모호하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지금 선뜻 맡겠다 하시는 분도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혁신위원장의 조건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혁신위의 권한 어느 정도나 부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전권을 갖는 혁신이어야 된다. 뭐 혁신위원 선택에서도 뭐 완전 자율권을 보장해라.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혁신위가 뭐 전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별로 역할을 못했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제 선거를 중요시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나 최고위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기구입니다. 공식 기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뭐 선거에서 졌다고 뭐 갑자기 대표가 뭐 혁신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 이게 우리가 2020대 총선에서 그렇게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선출되고 갑자기 김영호 공관위에 전권을 주고 거기에 김세연 뭐 사무총장 되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하고 안 맞고 그리고 또 전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권을 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자체가 보수 정치의 기본 정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관철하려고 해야지 뭐 예를 들면 내 전권을 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특히 그렇게 해서 공식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아닌데 그런 얘기는 과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서로 상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 아니 합리적이라면 당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걸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보수 정당의 정치의 원칙하고도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모레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여부나 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 이 대표의 선택에 따라서 뭐 통합과 분열, 향배가 갈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고 나서 첫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참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냈던 공식적인 메시지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가자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도
부분에도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전에 지금 당의 일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지도부가 어떻게 봉합하고 또 총선 과정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그리고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복귀를 해서는 통합 메시지를 내고 과연 지금 당내에 있었던 분열들을 어떻게 가다듬을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호응의 메시지를 내주셔서 당이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 없는 그런 단합의 과정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야당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첫 메시지로 통합의 메시지를 낼까요? 저는 그건 낼 거라고 보는데 사실 비명과 친명 의원들 간의 통합은 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뭐 비명계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을 보장하면 뭐 이재명 대표 협조할 수 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아니고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위협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열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강성 지지층에 갇힌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들의 특히 뭐 진보적인 국민들,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주당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보고 비명계 의원 몇 명한테 뭐 뒤에서 뭐 공천 보장하고 뭐 통합합시다 지지합 이거로는 뭐 민주당이 살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 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